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잘 듣기만 했던 톡톡 사연인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보네요. 소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저는 벌써 한결 후련한 기분입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의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남자이고요. 직장 다니면서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대학에 입학한 직후에 지방에 내려가셨으니 지방 생활을 하신 지 이제는 꽤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친할머니께서는 원체 성격이 포악하신 분이었고 저는 어렸고 또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름의 예쁨을 받으나 잘 몰랐으나 엄마께서 무척 힘드셨나 봐요. 이런 시어머니를 내도록 모시고 산 며느리 입장에서는 골병이 들만했던 거예요. 친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이후로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 갈등도 좀 있었고요. 집안에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도 늘 나왔던 듯 싶네요. 결과적으로 친할머니께서 전문시설에 들어가셨으며 부모님께서는 아예 먼 지방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셔서 그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기로 하셨어요.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정말 지난 세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고 인내하고 감내하느라 몸에 사리가 나올 지경이었어. 네 할머니가 아니라 내가 치매에 걸려서 시설에 들어가 있어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서 몸도 많이 쇠약해졌지. 그래도 네 아빠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말년에 숙제하고 살겠다면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자고 먼저 말이라도 해줬으니 망정이지. 엄마, 늘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무심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엄마였기에 오히려 늘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지.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재훈이가 부디 장가를 잘 들었으면 하는 것뿐이야. 정신 똑바로 박히고 야무진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부디 나처럼 결혼 생활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며 평탄하게 가정 꾸리고 그렇게 걱정 없이 살면 좋겠어. 아직은 저에게 결혼이 좀 먼 이야기 같지만 새겨 들을게요. 행복하고 화목하게 나중에 그런 결혼을 해서 잘 살아 보일게요. 대학생이었던 저는 엄마께 그런 약속 아닌 약속을 드렸었죠. 그러나 저는 불효자였어요. 그걸 지키지 못했거든요. 혹시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용감무쌍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결혼을 해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면서 지금은 통탄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만 보여서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저보다 한 살 아래였고 그래서 또래라 대화가 잘 통했고요. 웃는 모습이 무척 맑았습니다. 아내가 웃으면 마치 세상이 환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웃음과는 다르게 진중하고 조용한 면모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너무 밝지만은 않은 사람이라서 더욱 좋았습니다. 우선 저라는 사람 자체가 마냥 밝거나 선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저와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 동생으로 시작한 사이였지만 어느새 결혼을 꿈꾸게 되었죠. 오빠, 나하고 결혼하자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마음고생하며 힘들게 살았던 거 보상받는 기분마저 든다고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친 걸까? 하지만 정말로 내가 신데렐라가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실감이 안 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 놈인데. 네가 나를 과대평가해 주는 거야? 세영아, 내가 비록 백마탄 왕자님까지는 못했지만 너의 든든한 버팀목 정도는 되어줄게. 이건 약속할 수 있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오빠는 이미 나에게 왕자님 이상의 구세주인걸? 정말이야? 존재만으로도 고마워. 아내는 저로 인해 행복하다 그랬고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구세주라고 여겨주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향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외동이라 그런 건지는 몰라도 자라온 환경을 보면 좀 고집부리고 아집 내세우고 이럴 만한 환경이었어요. 경쟁할 형제 자매가 없었으니까요. 이런 성격을 가진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는 것에 생각이 확 꽂혀버렸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지만 듣지 않았죠.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재훈아, 너 잘 들어라.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많은 가치가 변해도 결혼이란 집안과 집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수월한 거야. 아버지, 지금 제 처가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가? 네가 벌써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재훈아, 너는 내가 지금 집안의 경제력만 보고 따지고 들자는 줄 아냐? 그 집안 사람들이 죄다 가방끈이 짧고 그렇다고 사업이나 뭘 진득하게 해서 돈을 번 경우가 하나도 없고 현재 살고 있는 모습들도 지지부진하니까 이러는 것이지. 돈은 둘째 되는 문제야. 관건은 하나만 봐도 열을 안다는 말 맞다나 단면만 보아도 한량처럼 살아온 그 집안의 가풍이 느껴진다는 거야. 우리 집안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에서 가늠이 되는 거지. 사귀는 건 얼마든지 실컷 해라. 그러나 결혼은 안 돼. 아버지께서 무척 단호하게 반대를 하시는 것에 저는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시느라 처자식 나몰라라 하시고 가정 돌보시는 것은 뒷전이셨던 지난 세월 속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제 일에 참견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군요. 못나게도 그랬어요. 저는 도움을 청하고자 엄마 쪽을 쳐다봤습니다. 엄마께서는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는 기색이었죠.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시더니 마지못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딱 하나만 말할게. 자신 있으면 해. 불행하게 안 살 자신. 그게 있거든. 결혼해. 그렇다면 나도 우리 재훈이를 안 말릴게. 네, 엄마. 자신 있어요. 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해져요. 저희 두 사람 서로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이니까 불행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은 유지될 테니까요. 저는 그때 부모님께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결혼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걸 파고들면 제가 바로 결혼을 못할까봐 그러지 않고 덮어두었습니다. 그냥 다 묻어두고 결혼을 해버렸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그런 환경의 집안에서 자랐는데 경제적으로는 유복한 편이었어요. 반면에 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힘들게 자랐어요. 아내가 어렸을 적 장인어른께서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집이 망했거든요. 위로 결혼한 오빠, 언니가 있는 아내는 본인이 막둥이였습니다. 아내의 오빠인 제 형님 되시는 분께서는 군대에 계실 때 여자친구하고 사고를 치시는 바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이 태어나고 2년 뒤에 아이 엄마가 도망간 거예요. 그대로 하루아침에 증발해서 연락두절이 되어버렸어. 충격받은 오빠가 배신감에 엄청 방황을 했었고 아이는 내가 거의 도맡아서 키웠지. 나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나머지 처가 식구들은 뭐라고 형제들 중 막내인 아내가 어린 아이를 돌보았냐고요? 장인어른께서는 일용직 현장 근무를 불규칙적으로 하시느라 피곤하고 예민하셔서 아이를 보실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고 장모님께서는 그때 식당 일을 다니시느라 바쁜 시기였다네요. 점이 가경이었던 것은 그런 와중에 처형께서 사기를 당하셨다는 거였죠. 어디서 무슨 돈을 투자한 것 5배로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혹하셔서 모아뒀던 돈하고 집에 있는 것 탈탈 털어서 투자했는데 싹 다 날리고 빚까지 생기셨던 거예요. 남들은 대학 입시에 매진하여 학교 다닐 때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던 걸까? 학교 생활에 나는 계속 적응을 못했어. 집안 환경 때문에 성격도 어둡고 침울했고 자신감도 워낙 없었는데 희한하게 우리 집 관련된 이야기가 학교에서 금세 소문이 돌더라. 그렇다면 설마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던 거야? 맞아. 아무도 나하고 어울려 다니기를 싫어해서 나는 늘 혼자 다녔어.
친구도 없고 외롭게 지냈지. 그래도 학창시절의 좋은 기억이나 추억 같은 게 나한텐 하나도 없어. 아내는 제가 학교 다녔던 이야기를 하면 늘 애매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날의 아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아온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님께서는 아이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돈만 버실 거라고 했었대요. 그래 놓고서 어느 날 웬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잠적하셨다고 합니다. 1년을 안 보이셨다가 호련히 혼자 돌아오셨고요. 그러는 동안 아이는 내내 아내가 돌보면서 키우고 있었죠. 그나마 25 되었던 때 그럴싸한 일반 사무직구에서 들어갔고 거기서 적응을 해보았으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네요. 손재주 살려서 소품 디자인하고 꾸미는 일하는 거 크게 돈은 안 되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드디어 그런 원하는 일을 하다가 저 만나서 결혼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혼자 소품 만지작거리는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처가 식구들이 죄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했었다고 하네요. 돈 되는 일을 해야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네가 그러면 누가 우리한테 돈 주겠어? 우리 생활비는? 성인 되기 전부터 나는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조금씩이라도 들였었잖아요. 온갖 집안일부터 애 보는 것까지 나 혼자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또 나한테 그러시면 진짜로 섭섭해요. 가족끼리 섭섭할 것도 많다. 너 우리한테 나중에 혹시 모를 때 대비해서 줄 수 있을 만한 적금은 붓고 있는 거 맞겠지? 아내가 결혼 전에 얼마나 숨이 막히고 치가 떨리는 생활을 해왔는지 그런 단면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심정이 복잡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진절머리가 나도록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자기 가족들이라서 그게 슬프고 답답했을 테죠. 이렇게 무르고 여리고 가여운 사람을 제가 끌어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사정을 알았을 때 더욱 결혼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아, 참고로 처형도 결혼을 하셨는데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변변치 않은 분과 결혼하셨습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 처형도 딱히 하시는 일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셨네요. 아무튼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작고 아담하지만 깔끔한 빌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6층짜리 빌라인데 저희 집은 3층이었죠. 필로티 구조의 빌라 건물 다들 뭔지 아시겠죠? 건물을 기둥이 받치고 있고 그 공간이 주차장인데요. 그 공간의 뒷부분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아내가 가끔 소품에 색깔 칠하는 걸 잠깐 내놓고 말리기도 하면서 괜찮게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소소했네요. 아내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지만 노력파였어요. 이것도 해보려 저것도 해보려고 했죠. 늘 노력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예뻐 보였네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알게 된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다면 금세 의욕이 좀 떨어지는 스타일이었다고나 할까요? 어라? 여보, 오늘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본 캘리포니아 김밥인가 하는 메뉴를 해보겠다고 하지 않았어? 나 그래서 오늘 그거 먹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 나도 그거를 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 그런 거 해보니까 들인 수고에 비해서 결과물이 별로인 것 같더라고. 주말에 하기로 한 월남쌈도 그냥 하지 말고 다른 거 간단한 걸로 먹을까 봐. 그래? 왜? 월남쌈도 준비하는데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건 그냥 의욕이 조금 안 생겨. 막상 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그림이 안 나와. 미안해, 여보. 근데 정말 못할 것 같아. 아니야, 미안하기는. 그럴 거 없어. 월남쌈 그거 이미 맛도 다 아는 음식인데 뭘. 안 그래? 저는 아내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해주고자 하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내가 의욕이 금세 떨어질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만 보더라도 진짜 힘이 쭉 빠졌거든요. 조금 황당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한 이후로 그 두 분께서는 일을 다 그만두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되게 눌러앉아 계시는 생활을 시작하신 거였죠. 50대, 60대만 되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취급이었던 옛날도 아니고 어느덧 6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라 안 불러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벌써 은퇴를 선언하신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방에 내려가셨어도 컴퓨터로 계속 간단한 업무를 보셨는데, 그리고 엄마와 함께 밭을 가꾸기 시작하셨고요. 이런 것과 비교가 되어서 더 당혹스럽더라고요. 왜 벌써 일을 아예 그만두셨냐고 여쭈어봤다가 굉장히 솔직한 답변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말도 마, 김서방. 내가 이제는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나가서 일하는 게 손해야, 손해. 만약에 내가 이러다가 관절 수술 받고 허리 수술 받으면 그게 더 돈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 괜히 먼 수술비 날릴 생각 말고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게 상책이지. 아, 이제는 김서방이 있으니까 생활하는 것도 든든해서 걱정 없지 뭐. 엄마, 용돈을 맡겨놓으셨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세요. 아, 진짜 답답하고 창피해. 너는 뭘 창피하다고까지 말을 하니? 아, 사위가 장모 안 모시고 안 챙기면 그럼 누가 챙기겠어? 안 그래, 김서방? 아내가 엄청 무안해하길래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저 장모님을 향해 어색하게 웃어드렸었네요. 너무 뻔뻔하게 돈 달라고 하시는 거, 아내는 그런 걸 두고 엄청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 정도는 각오한 바였기에 괜찮았습니다. 이미 아내의 살아온 이야기, 환경, 그 가족들의 성격, 이런 걸 접하였을 때 결혼하고 나면 충분히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섰거든요. 처가 식구들이 무조건 단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가면 무조건 버선발로 맞아주셨기에 그 환대를 받는 기분이 저는 좋았어요. 환영받는 존재라는 건 즐거운 것이니까요. 이보게, 김서방. 다른 조건들 다 안 따지고 진짜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을 해줘서 고맙네. 우리 막둥이 데려가줘서 고마워. 그래, 김서방. 우리 세영이 지금까지 너무 마음고생 심하게 하면서 살았어. 가엾고 불쌍하니까 김서방이 앞으로 잘 보듬어줘. 알았지? 그래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염치는 있으시구나 싶었네요.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전부 남다른 이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전 저는 처가 식구들로부터 자잘한 요구를 아주 많이 받았고 그걸 들어주면서 은근하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자꾸만 쿠팡 판매 링크를 보내시는 처형의 행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안 사드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판매 링크를 보내셨어요. 마치 10개 보내서 1개라도 받아먹으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인터넷 다 뒤져봐도 여기보다 더 마사지기를 싸게 파는 곳이 없네요. 2번 다시 없을 초특가 같은데 이거 안 사면 바보 되는 거죠. 좀 부탁해요. 와, 정말 골 때리더라고요. 아내는 자기 식구들 일로 저에게 항상 미안해하고 민망해했어요. 제가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아내를 봐서 사실 꽤 참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연락을 많이 주시는 처가 식구는 단연 장모님이셨는데요. 김서방, 우리 집 부엌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위아래로 선반이 달랑달랑 거리는데 언제 한번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고 늘 생각만 해왔거든. 김서방이 어떻게 좀 괜찮은 곳 알아봐다 해줄 수 없을까? 네? 리모델링이요? 제가 그쪽으로 잘 알지를 못해서 문외한인데요. 너무 갑작스러운데 일단 생각은 좀 해보겠습니다.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사달라 좀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김서방, 내가 평생의 명품이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새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중년 배우들마다 왜 그렇게 명품 가방들을 들고 다니는지 내가 이 나이 들어서 갑자기 욕심이 나려고 하네. 나는 보는 눈이 없어서 우리 김서방이 알아서 좋은 걸로다가 하나 사서 보내주면 안 될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장모님, 저 역시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명품 가방을 사드리는 건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솔직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장모님께서는 안부를 그렇게 자주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특이한 건 질문이 꼭 이랬습니다. 그래, 김서방. 오늘도 둘이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지? 둘 사이에 별일 없지? 네, 장모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잘 지내요. 당연히 잘 지내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두 사람 사이는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안부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났죠. 저보다 아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인지 뭔지 언제부턴가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겠다면서 텔레비전을 켠 다음 멍하게 고개를 갸웃거렸고요. 뭘 꺼내러 간다더니 막상 냉장고 문을 열고서는 그게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러더니 창밖을 기운 없는 표정으로 가만히 내다보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창밖을 계속 내다보고 있으니까 저도 점차 당황스러워졌죠. 밖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 쳐다보는 게 어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창밖만 쳐다보고 있는 거 시간 아까운 것 같아서 그래. 여보, 마침 말 잘했다. 나 아무래도 창밖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바깥이니까 당연히 뭔가가 있겠지. 내 말은 볼만한 게 없다는 의미였지.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어. 알잖아. 아니야. 자꾸 시선이 느껴져서 그래. 누가 우리 집을 쳐다보는 것 같고 불안한데 커튼을 안막으로 바꾸면 안 될까? 바꾸는 건 별로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밖에서 여기를 볼 수 있을 만한 각도가 아니야. 당신이 밖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 여기가 보이겠는지. 그러나 아내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결국 직접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아주 살짝 실루엣만 보이는 정도라는 걸 확인한 아내는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죠. 저는 아내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아내가 가족 얘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나도 사실 계속 생각이 많아. 가족들에게 화도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간 감정이 복잡해. 미안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다들 너에게 미안해야 하는 게 맞지? 쇠뿔도 당김에 빼랬다고. 당신 이참에 아이 식구들하고 연락 끊기로 해. 중요한 거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당신은 아예 연락을 딱 끊어. 번호 지금 다 차단해. 충동적이긴 했지만 한 번쯤은 취해봐야 할 조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가 식구들을 향해 저희 두 사람이 어엿한 성인인 만큼 알아서 잘 우리끼리 살아보겠노라고 말을 했고요. 다들 알아들은 줄로 저는 대충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처형이 또 저에게 쿠팡 판매 링크를 보냈더라고요. 죄송한데 저 이거 결제 못 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알아서 구매하세요. 너무하네. 이거 고작 39,000원밖에 안 하는 거고 철제 수납장 지금 꼭 필요한 건데. 고작 그 가격이고 꼭 필요하시면 직접 구매를 하셔야죠. 제가 딱 잘라 거절을 했더니 처형이 저에게 엄청 욕을 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심장이 막 뛰었네요. 그런 와중에 잠시 후 장모님 연락이 와서 괜히 흠칫했죠. 우리 막둥이 세영이가 요새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는 않아? 둘 사이에 별 문제 없는 거지? 아무래도 내가 얼굴을 보고 싶은데 세영이가 내 번호도 싹 차단을 해놔서. 장모님, 막둥이라고 할지라도 어엿한 성인이 된 지 오래이고 이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게 장모님께서 협조해 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처가 식구들 때문에 하여간 머리가 아파서 집에서도 두통을 앓고 있었는데 제 눈에 아내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메라 부분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당신 카메라는 왜 다 가려놨어? 그러면 사진을 못 찍잖아. 여보, 중국에서 이런 거 다 해킹하는 거 알아? 우리를 다 보고 있을 거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가리는 게 최고야. 여보도 가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강요는 못하겠고 마음이 좀 안 좋다. 세상에, 제가 애써 놀란 티를 지웠지만 그때 경악하고 말았어요.
보통은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현실로 이렇게 대처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특이하더라고요. 한번 인식이 그렇게 되자 저는 점차 아내가 정상 범주나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한테 병원에 가보라고 말을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생각과는 달라서 솔직히 저도 버겁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티 안 내고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 마당에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꺼내면 문제가 정말 되어버릴까봐 겁이 났어요.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떠올랐죠. 애써 불안을 저는 잠재웠어요. 아내의 특이한 행동을 봐도 과한 반응을 절대 안 주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씻고 있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내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나가봤더니 아내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절규하고 있었어요. 뉴스 속보 때문에 드라마가 하다가 지금 끊겼어.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뉴스 속보? 이걸 내가 언제 틀어달라 그랬어? 이런 건 보겠다고 안 보겠다 선택지를 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좀 진정해. 저런 속보는 금방 끝나. 드라마에 놓친 그 부분도 다시 틀어주겠지.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재방송도 있고. 지금 내가 놓쳤다고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못하겠어? 여보,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나 솔직히 당신 말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놓치는 게 뭐? 그건 놓쳤어도 괜찮다니까? 그러자 아내가 숨이 막힌다는 듯 손으로 목을 잡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목을 긋는 듯한 거친 숨소리, 풀린 눈동자, 눈에 고여있는 눈물까지도 약간 무서웠어요. 지금의 내가 안 괜찮잖아. 지금의 내가 놓쳤다고. 나중에 본다고 한들 그건 지금의 내가 아니잖아. 아내가 분노를 터뜨렸고 저는 그날 제 잘못이 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가 숨이 넘어가도록 절규를 하는데 그 앞에서 사과를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죠. 뭐? 병원? 무슨 병원? 내가 환자라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것뿐이야. 충동적으로 굴어서 아까는 미안했어. 나는 우리 여보 덕분에 내 인생이 행복해졌어. 알지? 여보는 내 은인이야. 정말 고마워. 늘 그렇게 생각해.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또 덥자 싶어졌어요. 아내가 행복하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나요? 그러나 아내는 점차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당신 그거 소품 새로 디자인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되었어? 밑그림은 요즘 왜 안 그려? 내가 언제 밑그림을 그렸다고 그래? 나 그거 잘 안 하는데. 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그려서 남겨두는 거 해왔잖아. 그런데 요즘은 통 안 하길래 궁금해서. 해봤자 뭐래. 돈 되는 작업물 아니면 이제 밑그림 남기는 것 따위는 필요도 없어.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겨두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하지 않았었어? 혹시 좋게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 생각이 바뀐 거야?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쓸모없는 게 사실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헛짓거리한 거지.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아내가 조금씩 밑그림을 그려놓는 걸 보면서 저도 저게 미래에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싶어서 아주 사소한 설렘을 느끼기도 했었는데 그 모든 순간들이 부정당한 거였죠. 아내는 언제부터인가 잠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늘 일어나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이불 속이었죠. 그날도 제가 출근한다 말을 하는데도 답이 없고 이불 속에서 조용하길래 거기에 대고 말을 해줬어요. 당신 지금 날씨 좋아 보여도 오후에 소나기 온다 그랬으니까 혹시 옥상에 뭐 널어두면 안 돼? 1층에도 마찬가지고 알았지? 알았어. 누가 일기예보 볼 줄 모르는 줄 알아? 내가 바보 천치야? 내가 그렇게 보여?
그러면서 아내는 침대 옆에 있던 작은 무드등을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에 제 목소리 총연해졌죠. 왜 이래? 당신 진짜 정상 아니야. 정신 차리고 병원을 가. 아니, 나에게 하등 쓸모없는 정보만 전달해준 여보가 비정상인 거야. 지금 나는 정상인 거고. 알았어? 알았냐고. 대답해. 왜?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니, 진작 이랬지만 제가 외면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는 이미 뭐가 뭔지 모를 지경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서히 진흙 속으로 아주 느리게 빠져들어서 뒤늦게 발걸음을 떼려고 하지만 이미 밭은 진흙에 깊숙이 박혀 있는 감각이었네요. 제 생에 그렇게 찜찜한 출근길은 없었을 거예요. 퇴근을 앞두고 장모님께 문자가 왔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들르란 내용이었는데 저는 웬일로 사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처가로 향했습니다. 아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 사실은 집사람이 요즘이 아니라 꽤 됐는데 많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러자 좁은 처가 거실에 찬물을 끼얹는데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그러더니 아무도 저의 그 말에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걸 듣고 싶은데 장모님께서 저에게 자꾸 반찬 싸주신다 그러고 처형은 물건 결제해달라 그러고 장인어른께서는 갑자기 텔레비전에 몰두하시고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냥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렸는데 형님께서 저를 따라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불쑥 다가와서 제 외투 주머니에 뭔가를 놓고 급하게 돌아서셨습니다. 다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시는 그분을 제가 잡거나 말릴 새가 없었네요. 하여간 모든 구성원이 다 특이하다는 생각을 새삼하며 저는 집에 다 도착하고 나서야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A4 용지가 2번 접혀 있는 거였는데 펼쳐보자마자 저는 빌라 입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청난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조울증 고위험 양극성 정동장애 라는 무시무시한 진단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형님께 바로 연락드렸죠. 우리 막둥이 세영이 불쌍하네요. 그런데 내가 남자 대 남자로서 그리고 웬 이상한 여자한테 잘못 걸려봤던 남자로서 동지애를 딱 한번 발휘해봤어. 그거 내가 찾아서 건네준 거 알려지면 나는 큰일 나. 제발 함구해줬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그런데 본인 하실 말씀만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다시 전화해도 안 받으셨고요. 제가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빌라에서 나오던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6층에 사는 사람의 친구인지 여기에 종종 놀러오는 남자였죠. 부딪히는 바람에 종이가 떨어졌는데 그 남자가 주워졌습니다. 매너가 좋더라고요. 그런 시시콜콜한 감상을 하면서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내가 평소 먹지도 않는 옛날 과자를 사놓은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 종이를 보지 않았다면 또 왜 저랬을까 였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제가 왔음에도 아내가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킥킥 웃고 있단 사실이었죠. 마치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당신 바람이라도 났어? 내가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즐겁게 휴대폰이나 보고 있네. 어? 아, 여보 왔어? 나 그냥 재미있는 것 좀 보느라 그랬어. 미안해. 그러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네? 나 할 말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그래, 질문해. 나 듣고 있어. 뭐길래 그래? 아, 당신 혹시 말이야 정신병력 있어? 그거 숨기고 나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자 아내가 휴대폰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겁에 질린 눈동자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텅 빈 눈빛에 저는 소름이 돋아났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니, 여보, 갑자기 그게 뭔 엉뚱한 소리야? 왜? 내가 정신병력이 있어? 아, 그냥 내 생각이고 짐작이야. 없다는 거지? 아, 그러면 내일 당장 나하고 병원 가자. 가서 진단 받아보자. 아, 진료 기록도 다 떼어보자.
당당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러자 아내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빌라 건물이 떠나가라 시끄럽게 울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달래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진정시키면서 회유했죠. 지금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뭐라고 말을 똑바로 좀 해봐. 여보, 이제 내가 싫어졌지. 실망스럽지. 나한테 정신병력이 있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됐어? 내가 의심스러웠어?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어? 지금 그 겁에 질린 표정은 뭐야? 나 그냥 죽을까? 지금 죽으면 여보가 편안해질까? 나도 편안해지겠지? 그리도 와다다 쏟아진 아내의 말에 저는 혼비백산하였습니다. 말도 말이지만 그 눈빛, 소름이 확 끼쳤어요. 시시각각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듯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죠. 왜 그런 극단적인 말까지 해? 제발 그러지 마. 우리가 평소대로 대화가 안 되는 건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구나. 나는 나에게 잘못 없다고 해주는 사람이 좋은데 여보는 나를 힘들게만 하네. 그럼 우리 이혼할까? 여기까지만 할까?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런데 아내가 다음 순간 손으로 자기 스스로의 뺨을 때렸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연속으로 3번을 내려치더군요. 세상에, 그만해. 뭐 하는 짓이야? 그런다고 해서 당신이 나 속이고 결혼한 게 없어져? 이미 나하고 이혼하려고 작정을 다 한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여보, 그러지 마. 나 받아줘. 나 용서해줘. 나 잘못 없어. 내가 아침에 계속 퍼질러 잔다고 그거 못마땅하게 쳐다봤지? 그래, 내가 그것부터 고칠게. 동네 파리바게트에서 아침 아르바이트 구하던데 나 그거 당장 시작할게.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돈도 벌고 오후에는 나 하던 작업 성실하게 하고 저녁밥 맛있게 차려놓고 여보 퇴근 기다릴게.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내가 울부짖으며 말을 쏟아냈어요. 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나온 이상 제가 어떻게 더 밀어붙일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며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가 저를 속인 것은 맞으나 정신병력이 없다고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은폐를 했을 뿐이었으니 이혼으로 단번에 이끌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아내를 향한 측은지심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알았어. 당신에게 기회를 줄게. 우리 평범하게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잖아. 대신 병원은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해. 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건 맞지만 심각한 거 아니야.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서 내가 조절 잘하면 돼. 정말이야. 믿어줘. 그동안 내가 감정적으로 굴었던 모습들 다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저는 그 종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꺼내 보이기가 망설여져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하고 멀쩡히 연애하다가 결혼했으니 작정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미 균열이 난 것을 되돌리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걸 저는 며칠 만에 체감했습니다. 5분 사이에도 울다가 웃다가 하는 아내, 저를 죽이듯이 째려보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저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네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우울해지고 있었어요. 종잡을 수 없는 아내의 상태에 맞춰서 제가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듯했죠. 정신적으로 저도 너무 힘들었는지 기어이 몸이 아팠습니다. 이른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으로서 어떻게든 출근만 하면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몸이 두드려 맞은 듯 쑤셔왔고 미열도 있었지만 간신히 씻고 옷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아내는 쉬느라 욕실에 있는 상태였죠. 출근해서 1시간 버티다가 결국 조퇴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몸살 감기 약을 타고 난 제가 갈 곳이 어디였겠나요? 당연히 집이었죠. 그 시간은 아내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어락을 열고 딱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의 것이 아닌 남자 운동화가 보였어요. 게다가 안방 쪽에서 들려오고 있는 남녀의 커다란 대화 소리,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 저를 즉각 확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집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죠. 저는 그때 아픈 것을 잊고서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안방에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제 눈에 보이는 광경, 부부 침대 위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나란히 누워서 신나게 떠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긴밀한 남녀 사이에서만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가 파리바게트야. 한다는 아르바이트가 이거야? 대단하네. 정말 멋지네. 그래, 애초에 아르바이트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구나. 신용만 한 거였어. 여보, 지금 여기는 어떻게, 아니, 대체 회사는 어쩌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그거나 궁금할 때요? 당신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런 와이프였다면, 내가 간밤에 계속 아팠다는 거, 오늘 출근할 때 컨디션이 너무 나빴다는 거, 전부 눈치챌 수 있었을 거야. 자기 남편의 몸 상태도 모르는 와이프하고 계속 살려니까 고역이었는데, 이렇게 과감한 외도의 현장을 발각당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동안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놓고 이러고 있었구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보. 정말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장이 나랑 안 맞다고 나를 자른 거야. 나 억울하게 잘리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기댈 곳이 필요했어. 기껏 내놓다는 핑계가 그거야? 별로 와닿지 않는다. 당신에게는 정말 내가 매번 놀라기만 하는 것 같네. 그것도 항상 안 좋은 쪽으로만. 여보,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일부러. 내 잘못 잡아내려고 장복한 거지, 맞지?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날 떼어내려고 일부러 가진 수를 다 쓴 거 맞잖아. 또 시작이네. 갑자기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따지고 드는 거, 적반하장으로 행동하는 거, 당신의 이런 모습을 계속 안 봐도 된다고 생각만 해도 나는 진짜 웃음이 나올 지경이야. 사실 저는 그때 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입을 놀렸던 것인데 그 말을 뱉고 나니까 정말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쾌하게 소리내어 웃어줬습니다.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도하고서 가장 크게 든 감정이 분노, 배신감 이런 게 아니라 허무함과 안도감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도 하였죠. 그러니까 미련이 없더라고요.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아내와 그 옆에서 몹시 당황한 기색을 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간남을 번갈아 쳐다봐 준 후에 즉시 짐을 챙겼습니다. 그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짐을 챙겨서 아내의 옆을 벗어난다는 상상을 해봤었기 때문에 제가 짐을 챙기는 건 불과 3분 납짓도 안 걸렸던 것 같네요. 바로 필요한 짐만 챙겼으니까요. 저는 짐가방을 손에 들고서 아픈 것도 이겨낸 몸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상간남과의 관계가 아내에게는 꽤 마음에 든 모양이었죠. 저는 계속 피식 웃어댔네요. 저의 그런 꼴이 너무 특이했기 때문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저를 앞질러 계단으로 먼저 내려온 상간남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건물 입구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뭡니까? 지나가게 비켜주시죠. 불쾌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염치불구하고 도저히 한 가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그때 문득 깨달았었어요. 저보다 확실히 어려 보이는 이 상간남을 이 빌라 건물에서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었다는 사실을요. 6층에 살고 있는 사람의 친구였어요. 함께 맥주 같은 걸 사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와 안면이 텄을 테고 그러면서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던 거겠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쪽은 화도 안 나시는 건가요? 어떻게 실실 웃으면서 바로 손가방에 짐만 딱 챙겨서 나가실 수가 있죠? 유부녀하고 노란한 주제에 알량한 호기심은 채우고 싶으신가 봅니다. 진심으로 제 아내하고 잘해보고 싶으신 거라면 네,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응원은 못해드려도 회방은 안 놓을 테니까 빠른 시일 내로 이혼할 겁니다. 이미 결혼한 여자하고 노란한 거 제 잘못이고 부끄러운 일 맞아요. 하지만 맹세코 그쪽에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자꾸 접근을 해오고 작정하고서 꼬여내니까 반쯤은 못 이긴 척 넘어가 준 것뿐이었는데 지금 당신의 독특한 반응을 보니까 제 감정이 돌연 진심이 되려고 하네요.
이토록 건조하고 무신경하고 애정이 없는 남편을 두었으니 너무 외롭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기댈 곳 어디라도 찾으려다 보니까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거겠죠? 저는 착각에 빠져서 열변을 토하는 상간남을 보며 짧은 고민을 하다가 이내 손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찾아들었습니다. 그것은 형님께서 저에게 주신 종이었죠. 저는 그걸 상간남에게 건네준 다음 요요히 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상간남이 저와 부딪혔던 그때에 종이를 펼쳐봤다면 아내와 놀아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종이를 곧장 펴본 그 상간남이 비명을 내지르면서 달리기 시작했고 저를 추월해서 더 빨리 빌라와 멀어졌습니다. 어쩐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개성이 있더만 그게 개성이 아니라 병이었어? 무조건 도망가야 돼. 무조건 2번 다시 엮이면 안 돼. 그 상간남이 미친 듯이 그런 소리를 중얼거리며 멀어지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그 종이에 적혀 있었을 글자를 떠올려 봤어요. 그건 바로 아내가 병원에서 받은 조울증 진단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마자 소름이 쫙 돋아났겠죠.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엄청난 여자에게 벗어날 기회를 잡게 된 것이 다행이라 여기며 하늘에 감사했네요. 이제 한 줌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일렬의 일들을 부모님께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제 고집대로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힘들다 어쩐다 이런 말씀 일절 안 드리고 살았었죠. 부모님께서는 기함을 하셨으나 어찌됐든 제가 이혼만 한다면 다행이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아내의 연락을 받았는데 분노에 차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아예 집을 나가버린 거야? 완전히? 잠깐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나가는 거라면 나와 한마디 상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에게 100번 사죄를 해야 할 상황인데 웬 상의? 당신은 역시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라면 이렇듯 뻔뻔하게 굴 수는 없어. 그래, 나 정상 아니야. 아픈 환자야. 그러니까 여보가 나를 봐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그 남자가 아까 그렇게 나가더니 내 연락을 안 받고 내 번호를 차단한 게 너무 공교롭네? 그 남자, 여보가 고용한 스파이 같은 거지. 일부러 나를 바람피우게 만들어서 그래서 약점 잡고 이혼하려는 그게 애초에 여보의 계획이었던 거 맞지?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물어오는데 등줄기가 옥삭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내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강하게 증명하는 셈처럼 느껴졌어요. 더 상대해봤자 저만 손해일 것 같아서 굳이 반박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네요. 형님께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좋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 그건 유전인 것이라고요. 처형도 미약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장모님의 친언니와 사촌오빠 되시는 분들도 정신과를 다니신다고 하였어요. 아내는 원래 정신과 약 먹는 걸 지독히 싫어했는데 저와 결혼하면서 이제 됐다는 마음으로 끊었던 것이었고요. 모든 게 일목요연해지면서 한편으로는 참담해지더라고요. 저는 치열한 과정을 거친 끝에 이혼을 해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체험했죠. 그 후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매사에 조심하며 사네요. 저 같은 인생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 큰일을 치러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요즘같이 크게 와닿은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가족 남편에게 시집와서 한평생 가족들만 돌봤습니다. 제 남편이 첫째였고 당시 있던 도련님들만 3명, 시누이만 2명이었어요. 맏며느리로서 그 많은 시동생과 시부모님을 저 혼자서 모셔야 했죠. 남편이 장남이긴 했지만 동생들과 나이차가 좀 나다 보니까 아직 어리거나 커봤자 학생이거나 하는 경우가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시집갔을 당시에는 시댁 식구 집안일은 전부 며느리가 하는 거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세아가, 애들 빨래 좀 해라. 앞에 세숫대야 받아놨으니 지금부터 하고 저녁 준비 전에 널어놓으렴. 사람 수로 8명분.
저까지 합하면 9명분의 빨래를 혼자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세탁기 같은 게 요즘처럼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빨간 세숫대야에서 손빨래를 해야 했고 빨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에 2번씩 빨래를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특히 여름 같은 날이요. 빨래하다가 쓰러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집안일이 빨래만 있나요? 청소도 해야 하고 요리도 해야 하고 특히 요리도 한 번에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처음에는 간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엄청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적응이 된다고 한 10년 정도 시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전처럼 힘들긴 해도 죽을 것 같진 않고 그럭저럭 버틸만 했어요. 게다가 나중 가서는 시동생들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예 집을 나와서 따로 사는 시동생들도 생겼어요. 오래도록 얼굴을 봤고 가족 같은 분들이라 집에서 나간다고 누가 이야기하면 아쉽긴 했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몸이 편해지는 거니 좋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끌벅적하지만 나름대로 평화롭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를 포함해 아무도 모르게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시아버지가 대뜸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앞으로 얘는 우리 집 막내로 키울 테니까 다들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지가 처음 그렇게 선언한 순간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다행스럽게도 병원까진 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깨어나서는 여전히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어디 감히 다른 여편네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와? 난 절대 안 키워. 당장 데려가! 라며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평생 온순하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데도 시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화를 내다가도 언젠가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생각보다 굳건했어요. 아이를 며칠 내내 굶겨서 뒤늦게 안 채가 밥을 챙겨줄 정도였죠. 시어머니 마음도 당연히 충분히 이해됐어요. 하지만 별개로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안타깝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챙기려고 들면 네가 남의 자식을 왜 챙겨? 라며 호통을 치는 통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은근하게 찾아오더군요. 며느라가야, 네가 저 아이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저 여편네가 성질이 만만치가 않아. 이쯤 되면 굽힐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대로 있다간 아무 잘못도 없는 저 어린애만 고생하는 거잖니. 좀 부탁한다. 저 역시 아이가 눈에 밟혔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부탁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 아이만 불쌍했으니까요. 결국 그 뒤로 아이는 제가 맡아서 돌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후에는 제가 아이랑 있는 것을 보아도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싶다는 의미겠죠. 아직 어리긴 해도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가 자기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을 테고 아직 집에 남아있던 다른 식구들도 아이를 그리 반기지 않았어서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는데도 아이는 방긋 웃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아휴, 불쌍한 우리 도련님. 이제부터는 내가 도련님 가족이에요. 도련님을 돌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역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사실 2배로 힘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식구들을 돌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도련님들은 못해도 초등학교는 다니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대화도 통하고 말도 알아들었는데 그보다 훨씬 어린 아이와 아기를 동시에 키우니 이건 이거대로 죽겠더라고요. 솔직히 제 배 아파서 낳은 아이도 아니었기에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오다 가다 못마땅한 눈초리로 아이와 저를 훑어볼 때면 괜히 그 눈길에도 몸이 굳어 어찌할 바를 몰랐죠. 시아빠가 이 아이만 데려오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나쁜 마음이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아이 낳고도 오지 않았던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와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차마 그 어린아이를 내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울면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가까이 다가와서 옷자락을 꼭 부여잡고 위로라도 해주듯이 구는 것 같은 도련님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포기해선 안 되지. 내가 포기하면 이 도련님은 누가 돌봐줘. 자기라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어. 라고 하며 한 번 더 저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애 볼 테니까 당신은 잠깐 쉬고 있어. 이따가 저녁도 차려야 하잖아.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옛날 사람 같지 않게 저를 잘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막내 도련님을 가끔씩 돌봐주었죠.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어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도련님도 자라다 보니까 예전만큼 힘들진 않았습니다. 사실 피는 안 섞였지만 그때 되니 도련님도 제 자식이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도련님이 중학생이 되기 직전에는 시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도련님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었죠. 도련님도 물론 아꼈지만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있는 만큼 자식 신경 쓰느라 도련님을 예전처럼 돌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아직 저희랑 같이 살고 있던 다른 도련님 하나는 언제나 이 도련님을 밖에서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부르며 눈에 띄게 무시하고 욕을 했습니다. 도련님,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다 가족이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다른 도련님에게 다 가족이라는 허울만 좋은 이야기로는 아무 소용도 없었지만 저는 정말로 도련님이 다른 도련님들과 사이좋은 형제로서 자라길 바랐어요. 비록 시아버지 피만 섞여 있을지언정 도련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오래도록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온 가족이 맞으니까요. 저는 도련님을 키우면서 정이란 게 참 무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도련님 키우면서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은 일주일 내내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멈추지 않고 눈물이 나서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죠. 스스로가 벼랑 끝까지 몰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저는 결국 도련님 손을 놓지 못했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사실 그건 도련님이 너무 말도 잘 듣고 예쁜 탓도 있긴 합니다. 안쓰러운 이야기지만 도련님은 아무래도 자라온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눈치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인지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어디 숨었는지 쥐죽은 듯 나오지 않기도 했고 제가 힘들거나 평소랑 달라 보이면 쪼르르 와서는 형수님 괜찮냐고 묻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몇 년 이상 함께 먹고 자고 하면 정이 드는 게 당연한데 마음도 곱고 말썽 한 번 안 부리는 도련님은 얼마나 더 정이 갔겠습니까? 저 지금껏 시댁살이 하면서 다른 시동생들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물론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새 막내 도련님만이 제가 할 일이 많아 보이면 어릴 적부터도 형수님,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뭘 얼마나 도울 수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른스럽고 예쁩니까? 실제로 도련님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도 도련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한텐 낯을 가리는 도련님도 저에게는 예쁜 말, 좋은 말만 했습니다. 다 큰 뒤에는 언제는 또 제 앞에서 우리 형수님이 제일 아름답다는 너스레까지 떠는데 이러니 제가 어떻게 도련님을 자식처럼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도련님은 공부도 잘해서 대학교도 한 번에 좋은 데 떡하니 붙어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아유, 우리 도련님 너무 고생했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에도 한 번에 붙고. 그래도 대학교까지 보내고 나니 제가 예전처럼 도련님에게 신경 쓸 건 많이 없었어서 저도 그때부터는 꽤 여유 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참 다행인 게 제 자식들이랑 도련님은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제법 형제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제 자식들은 다 대학교 졸업을 했고 하나하나 결혼도 했어요. 젊었던 저는 점점 얼굴에 주름도 많아지고 체력도 없어졌지만 잘 키운 아이들이 각자 자기 가정 꾸리면서 사는 거 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원래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아, 내가 드디어 애들을 다 키워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인이 되었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품에 있는 자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키운 또 다른 자식인 도련님이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다는 거였죠. 도련님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으세요? 연애는 하고 계신 거죠? 빨리 결혼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못해도 30 초반에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그것보다 늦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도련님의 나이가 44이었어요. 44을 먹고 결혼 소식은커녕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저로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의 결혼에 오지랖 부리긴 싫지만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들처럼 키워온 도련님이니까요. 마음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형수님. 좋은 사람 생기면 형수님께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리러 올게요. 저는 무엇보다 도련님이 빨리 결혼했으면 했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걸 나쁘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저와 남편 죽고 나면 도련님은 혼자 남는데 그때 옆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위로가 될 테니까요. 물론 제 마음은 그렇다고 해도 마땅한 짝이 없다는 사람을 두고 결혼을 종용해서 될 것도 아니니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2년 뒤 형수님,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인사드리러 와도 될까요? 드디어 도련님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해준 여자라고 했어요. 결혼 생각이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혼자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인사받고 싶다고 했고 바로 다음 날 도련님은 결혼할 사람이라는 여자랑 함께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분명 사근사근하니 말투도 괜찮고 행동거지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반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도 부록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도련님이 그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도련님, 결혼하면 꼭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따로 살게 되더라도 저는 여전히 도련님 가족인 거 알죠?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하고 아니면 찾아오세요. 저는 언제나 집에 있으니까. 결국 저는 도련님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 나이면 허락이고 뭐고 행복만 바라야 한다는 표현이 맞는 거겠죠. 그래도 이왕 하는 결혼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도련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예전부터 자식들 결혼자금 모을 때 함께 모았던 도련님 결혼자금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도련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꽤 큰 돈을 모으긴 해서 한사코 거절했지만 꼭 쥐어주고 싶었어요. 제 자식 같은 도련님이니까요. 그렇게 도련님 결혼식에서 결혼 진행을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정말 민망하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감회가 새로운지 자식들 결혼할 때도 안 울던 양반이 도련님 결혼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진 몰라도 저희 부부에게는 도련님이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조금 아픈 손가락이죠. 친어머니도 제대로 못 보고 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나마 반이라도 피가 섞인 다른 형제들은 싸늘하고 제가 도련님이었다면 솔직히 정말 버티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련님은 늘 씩씩하게 이겨냈습니다. 아무리 제가 곁에서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전부 도련님 스스로가 이루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도련님이 쑥쑥 자라서 이제는 한 가족의 가장이 된다니. 결혼식을 보고 나니까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도련님과 같은 집에서 못 살 테니까 뒤늦게 제가 얼마나 도련님을 아꼈는지 알려드리려고 편지도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련님, 사실
처음에 도련님을 맡아 키워야 했을 땐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저에게 도련님은 친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형수님 하고 부르는 도련님 목소리가 벌써 그리워질 것 같네요. 도련님의 결혼을 정말 축하드려요. 이거 비밀인데 자식놈들 결혼보다 도련님 결혼이 제게는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부족한 저를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잘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집에 오라는 거 그거 빈말 아니에요. 그래도 자주 얼굴 못 봐도 되니까 도련님이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받고 오는 도련님을 꼭 안아주고 저희는 그렇게 이별 아닌 이별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랑 잘 싸우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의견 충돌 같은 건 있었기에 내심 도련님이 나중에는 아내랑 다툴 일도 있지 않을까 미리부터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분명 조금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설마 결혼 일주일 만에 도련님이 저를 찾아올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잔뜩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형수님, 저 어떡하면 좋죠?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도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기쁜 새 신랑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할 도련님이 울고 있었기에 더더욱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창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련님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는 도련님 아내의 불륜 사진이 수십 장 넘게 찍혀 있었다고 했죠. 그 여자 당신 만나기 전부터 우리 회사 상사랑 동거만 3년 동안 했습니다. 내가 쭉 보니까 그쪽 만날 때도 계속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가만히 있으려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상사한테 안 좋은 감정도 있고 그 여자도 싫어해서 멀쩡한 사람 하나 구해주려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미 혼인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잘 생각해보고 결혼 무르던지 하세요. 원래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만나야 하는 법. 도련님은 차마 그 메시지를 아내에게 보여줄 용기가 안 나서 일단 저에게 온 거라고 했습니다. 사진이 거짓말이라기에는 장수가 너무 많았고 사실적이어서 일단 분류는 확실한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눈이 뒤집혔는지 아십니까? 말종 같은 인간들. 도련님한테 혹시 혼인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니 얼른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도련님은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원래 바로 하려다가 그 여자가 신혼여행 다녀오고서 해도 늦지 않겠다는 이야기에 일단은 급한 것부터 정리하고 여행 다녀온 뒤에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도왔죠. 저는 그 길로 도련님에게 그 여자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신 애들 딸이 직장 상사랑 3년 동안이나 최근까지 동거를 했다면서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이라니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닌가요? 일단 이 결혼 물을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예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되먹지 못하게 따지는 법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내가 이래서 늙은 노총각이랑 결혼 안 시키려고 했는데 부모도 제대로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기껏 인심 써서 받아줬더니 나오는 꼬라지하고는 으유.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은 속을 붙잡고 이번에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전에 도련님이 받았던 사진들을 그대로 똑같이 전송을 한 상태로요. 당신은 이거 보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보니까 우리 도련님 만나면서도 동거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이야. 회사에 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그 사람이 짜고 치는 자작극이에요. 바람이라니. 전부 오해입니다. 여자는 무조건 오해라고만 주장했습니다. 그걸 뒷받침할 근거는 하나도 없이요.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부모부터 그 딸까지 아주 가지가지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여자에게 카페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주 뻔뻔한 얼굴로 카페에 나와서도 다 오해라느니 요새 이런 사진 조작이 쉽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무슨 하잘것없는 사기 행각이 넘어간 멍청이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화로 이야기했듯이 회사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상사분이랑 일적으로 부딪힐 일이 많아서 같이 있는 걸 사진 찍어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이 여편네야. 너는 상사랑 모텔까지 가서 같이 일을 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해주지. 싹싹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텔 근처에서 떡하니 찍힌 사진도 있는데 어떻게 상사랑 일을 하느라 같이 있었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어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여자의 머리를 쥐고 흔들며 정말 말 그대로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릴 기세로 당겼어요. 이거 나! 미친 할망구야! 소나기 사이로 여자의 머리카락이 후두둑 뽑혔고 여자는 그제서야 아프다고 소리칠 정신이 들었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저를 어떻게든 떼어내려 했지만 저는 찰거머리같이 붙어선 떨어지지 않았죠. 아무래도 저는 노인네고 여자는 저보다 훨씬 젊은 편이었기에 체력도 딸리고 무릎도 말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다 흐트러진 머리칼과 제가 여자 얼굴에 남겨둔 손톱 자국을 보니까 아픈 건 싹 사라지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마치 20대 쌩쌩한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 여자는 저한테 하도 맞아서 온 얼굴이 두꺼비같이 퉁퉁 부었고요. 물론 깔끔하게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사람 많은 카페에서 그런 짓을 벌였다 보니까 사장이 신고를 했더라고요. 졸지에 저랑 그 여자 모두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니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련님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잠깐 그 여자랑 만나서 이야기만 하겠다고 금방 올 거라고 했던 사람이 경찰서에 앉아 있었으니 말이에요. 남편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도 차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보더라고요. 일단 알겠으니까 싸울 일이 있으면 조용히 싸우세요.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크게 소리치지 말고. 결국 저나 그 여자나 별 문제 없이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찝찝했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결혼을 미루는 것은 확실시 되었지만 선한 마음으로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가 배신당한 도련님은 사과 한 번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도련님에게 제대로 사과 안 한다면 내가 직접 당신 회사 찾아가서 불륜하고 있는 거 전부 소문낼 거라고요. 그 여자도 찔렸는지 황급히 도련님에게 문자로 구구절절 사과문을 남겼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랑 헤어진 이후 여자와 동거를 했다던 그 상사도 누군지 알아내서 연락을 했어요. 물론 제일 잘못한 건 그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수도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같이 바람을 피운 그 남자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 유부남이더라고요. 어떻게든 집안을 찾아내서 전부 알린다고 하니까 개거품을 물더니 자기가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나쁜 짓은 왜 했는지. 형수님, 이 돈 받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착한 도련님은 비록 그 남자가 잘못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가하는 게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기가 차네요. 특히 그 여자요. 어떻게 순진한 도련님을 상대로 몰래 양다리를 할 수 있는지. 아무튼 저는 도련님에게 무조건 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남자의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었죠. 그 남자가 아니었으면 도련님이 이렇게 힘들 일도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결혼도 파토난 마당에 그간 준비했던 결혼식 비용이고 정신적인 보상이고 도련님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이건 그 피해에 대한 보상금 같은 거라고 말이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도련님과 헤어진 게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러다가 불륜 사실도 완전히 드러나서 그 여자는 퇴사했다고 해요. 꼴 좋죠 뭐. 도련님은 아직 새로운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에휴, 저는 내심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이번에야말로 좋은 결혼 생활하면 좋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자식 같은 도련님을 끝까지 지켜줘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똑같은 부모는 없겠죠.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글이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저희 아버지의 말버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가 말이야 그리고 여자가 말이야입니다. 말버릇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참 가부장적인 분입니다. 남자가 말이야, 사내대장부답게 용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용기가. 그 정도 담으로 어떻게 가족 꾸리고 먹여 살리려고 그래.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놈들은 그냥 죽어도 싸지. 그런 놈들은 왜 살아, 공기 아깝게. 으이. 여자가 말이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여자가 돼서는 지아비가 바깥 일을 하면 집안 살림을 하고 애들 돌보면서 그저 남자한테 순종하고 내내 하면서 살아야지. 너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무리 여자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지만 나는 내 핏줄 타고난 자식이 이렇게 여자답지도 못한 거 절대 못 참는다. 사남매인 저희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들은 말입니다. 어렸을 땐 그게 잘못된 건 줄도 몰랐어요. 아버지는 틈만 나면 손을 들고 폭력을 휘두르는 분이었어요. 저희 사남매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들지 않기 위해 늘 숨죽이고 살았죠. 아버지는 저희 집 가장님과 동시에 저희 집 가족들을 모두 휘두르는 폭군이었습니다. 밤에 조금만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어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그저 아버지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밥을 굶거나 회초리로 맞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그렇게 자라는 줄 알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정한 아버지를 자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모두가 우리 아버지 같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조금씩 미움이 솟았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그러나 어렸던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없었어요. 집에서 셋째였던 저에게는 하늘처럼 커 보였던 첫째 누나와 둘째 형조차도 아버지에게 있어선 속된 말로 잽도 안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멋대로 굴어도 그저 매일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아버지가 너무 싫어. 아버지가 우리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사실 나도 그래. 누나, 아버지만 집에 없으면 우리는 엄마랑 엄청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아? 쉿!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버지 들으시면 너네 엄청 혼난다. 매일같이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는 집을 꿈꾸었습니다. 당시 친구 하나는 아버지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본다며 투덜거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물론 그 친구는 저랑 달리 좋은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게 아쉬웠겠지만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자식들을 돌같이 보는 걸 넘어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아버지이기에 당연히 어머니한테도 잘할 리 없었죠. 저희 어머니 젊어서부터 저희 아버지 때문에 참 속 많이 썩으셨던 분입니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성격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여자 문제도 참 많이 일으켰어요. 어렸던 저희 남매들도 알 정도였으니 어머니는 아마 더 힘드셨을 겁니다.
매일같이 여자 향수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는 아버지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까지 눈 한 번 감지 못한 채 저희 밥을 차려준 적도 많으세요. 물론 아버지는 어머니가 어떻게 살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여편네야, 당신은 살 뺄 생각도 안 해? 이렇게 맨날 집에만 있으니 살이 찌지. 오히려 어머니가 살이 찐다느니 게으르다느니 하면서 자신의 바람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참 짜증나게도 아버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이 잘생긴 편이었어요. 게다가 어려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르는 여자들도 많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인기를 적극적으로 누렸습니다. 아마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애초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어머니랑 결혼한 것은 어쩔 수 없었으며 어머니와의 결혼을 엄청 손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당연히 어머니는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희 사남매도 한 살 한 살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하게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랑 살지 말아요. 우리랑만 같이 살면 안 돼요? 너희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저래 보여도 너희 생각은 끔찍하게 하실 거야. 엄만 괜찮아. 엄마는 너희만 건강하게 자라면 더 바랄 게 없단다. 그러니 너희도 아버지에게 나쁜 마음 가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아프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의 말을 완전히 납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옛날 분이시라 아버지랑 이혼한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남매들이 아버지랑 척을 진다면 그 중간에 낀 어머니만 힘드실 게 뻔했죠. 그래서 저희는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되 겉으로 티내진 말자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마 그럭저럭 평범한 가족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인위적으로 화목한 모습을 보이시려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희는 온 가족끼리 고기라도 구워 먹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남매 모두 각자 자리에서 먹고 살 길을 찾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나부터 시작해 한 명 한 명 결혼을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혼하면서 저희 사남매는 모두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랑은 따로 사는 게 전혀 상관없었어요. 애초에 제대로 된 아버지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에게 홀대받는 어머니였는데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랑 둘이서만 두고 간다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죠.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와이프한테도 이야기해봤는데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라면 좋다고 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산다고 해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랑 살면서 나중에 손자들도 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나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인지 내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아니야. 네 와이프가 괜찮다곤 했어도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주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건 맞지만 나쁘게 대하는 것도 아니잖니. 며느리한텐 내 존재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물론 정말 날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준 건 너무 고맙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부부로서 단둘이서 알콩달콩 살았으면 해. 나 없이. 어머니의 강경한 이야기 덕분에 저도 더는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따로 살게 된 대신 저희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어머니께 안부를 여쭸죠. 시골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달리 저희 남매는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 내서 찾아뵙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전화라도 자주 드리려고 했어요.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기도 했지만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가끔씩이긴 하지만 연락을 드리는 것조차 허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가끔은 연락을 드리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물론 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쁘면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내심 저희 남매는 모두 그런 어머니의 말에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바빠서 어머니에게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걸 알게 된 때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한동안 어머니가 바빠서 연락하기 힘들 거라고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던 분이라 의아하긴 했지만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지 딱 한 달이 지나서 어머니가 연락을 하셨어요.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축 처져 있는 음성이었죠. 뭔가 할 말이 있는 게 확실한데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어머니 목소리에 저는 어쩐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말이다.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그게 있잖아. 한참의 침묵 끝에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였죠. 저희 사남매는 당장 어머니가 계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함께 시간을 맞춰서 내려갈 새도 없었어요. 그냥 되는 사람들끼리 먼저 기차를 잡았고 일 때문에 힘든 형제들은 여유 시간이 날 때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어쩐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초췌한 느낌이었어요. 아주 말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그런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어머니를 두고 저희 남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빠 어머니에게 드릴 전화를 빼먹었던 몇 번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 순간들이 너무나 후회가 되더군요. 기껏 전화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만약 그때 전화해서 어머니 무슨 일 없냐고, 건강 꼭 챙기라고, 병원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저희를 절대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애초에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그러나 유일한 부모나 다름없던 어머니가 저희가 없는 새에 그렇게 큰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저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암에 걸린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다. 근데 병원 같은 데 가봤자 소용없다고. 괜히 돈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더구나. 집에 있어도 나을 사람은 알아서 낳는다고. 에휴, 사실 괜히 너희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혹시나 해서 전화한 거다. 이런 말 하면 너희는 불안하겠지만 만약 내가 정말 이 세상이라도 떠나게 된다면 너희한테 이야기는 해둬야 하잖니. 심지어 암에 걸린 어머니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딱 저희가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라 충격 너머로 분노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린 사실조차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니. 저희는 그 길로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왔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도 없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서울로 간 것을 알고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며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저희가 저희 돈으로 치료한다고 하니까 금세 수그러들어서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도 뻔하더군요. 저희가 만약 알게 되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는 어머니 치료를 받게 하라고 성화를 부릴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나라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버지는 돈을 써야 할 테니 그게 싫었던 거죠. 애초에 말만 아버지지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밑바닥을 보니 정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의 5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았어요. 힘겨운 투병 생활이었을 테지만 어머니는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버티는 것과는 별개로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저희 사남매는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았어요.
짬이 나면 어머니를 보러 갔고 어머니를 위해서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미안해했어요. 물론 저희는 그런 것 따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살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렀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저희 연락을 받았을 텐데도 말이죠.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건 없는 듯이 어머니만 추모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설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연락이 온 아버지가 나 재혼한다. 라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재혼이라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건 알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죽은 지 한 달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다. 나는 지금 이 여자랑 재혼할 거고 너네는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돼. 애초에 내가 무슨 허락받으려고 너네한테 전화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야기는 해두는 거다. 이제 나도 너희들 때문에 고생한 거 이제라도 좀 편히 살아봐야겠다. 언제부터 자식들을 챙겼다고. 저희를 챙긴 건 어머니인데 아버지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제멋대로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여자랑 재혼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랑 함께 살아온 오래된 추억이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어디서 만났을지 언제 만났을지도 모르는 새 여자랑 함께 한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귀는 거라는 걸 이야기할 정도였다면 여전히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재혼이에요. 재혼까지 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든 여자를 과연 어머니가 죽은 뒤에 만난 걸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었거든요. 분명 엄마가 서울에서 그렇게 힘들게 암과 싸우고 있을 시절에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나셨을 겁니다. 언제나와 같이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 아버진 참으로 너무한 분이었죠. 예상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투병하는데 병원비 한 푼 안 냈어요. 돈이 아주 없으신 분이었다면 말도 안 합니다. 다른 여자들 만날 땐 이것저것 사주고 선심 베푸느라 펑펑 쓰시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에게만 인색한 거죠. 저희라고 해서 어머니 암 치료비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요즘은 암 치료비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5년 동안 투병하면서 병원 외에 요양원도 갔고 저희 나름대로 암에 좋다는 음식이며 약이며 바리바리 찾아서는 어머니에게 드리기도 했고 이래저래 큰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돈 전부 저희 4남매가 다 냈고요. 저도 그렇고 다른 형제들도 그렇고 가족이 이미 있는 상태여서 솔직히 어머니에게 그렇게 다 쏟는 게 쉬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어머니를 그만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나마 어머니가 들어놨던 보험의 보험금은 어머니 암 치료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어요. 이제는 아예 전화조차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가슴에 묻고 열심히 일했어요. 기일 때마다 어머니 산소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 빼고는 각자 자기 일 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일까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웬일로 현관까지 나온 아내가 무척 난처한 기색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당신 표정 왜 그래? 집에 누구라도 와 있어? 여보, 누가 와 있긴 한데 그분이 아버님이셔서. 아내도 당연히 제가 아버지 연을 끊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갑작스럽게 연락도 없이 찾아온 아버지로 인해 당황한 것 같았죠. 대체 이번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뻔뻔하게구나 화가 났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찾아올 줄 알았다면 아내에게 무조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생대를 부렸을 겁니다. 염치도 없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무엇인진 몰라도 분명 말 같지도 않는 요구를 할 게 뻔했죠. 제가 없는 집에 멋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화가 나긴 했지만 조금 차분히 생각하니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말을 다 한 다음에 연을 끊으면 좀 더 깔끔할 테니까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아버지가 있다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진 대체 무슨 염치로 여길? 저한테 아버지란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제 말은 금세 끊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뻔뻔하게 굴거나 아니면 도리어 화내는 모습은 예상했지만 우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 예상에 없었어요. 그렇게 커 보이고 무서웠던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멍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여기 좀 봐라. 라며 팔을 보였죠. 셔츠가 걷어진 맨팔은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멍이 있는 것이 놀랍긴 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이유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제 앞에서 불쌍한 척이라도 하고 싶은 건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에휴, 네 새엄마가 말이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재혼한 그 여자랑 콜라텍 같은 곳에서 만난 모양이었어요. 젊은 데다가 몸매도 좋아 보이는 여자에게 아버지는 홀딱 빠졌죠. 그리고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가 투병하고 있던 시절에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가진 돈, 안 가진 돈을 전부 털어서 이것저것 해준 모양이에요. 사실 아버지가 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한테 잔뜩 퍼주고도 남을 만큼 돈이 많은 분도 아닙니다. 당연히 재산은 금세 미천을 드러냈겠죠. 심지어 그 와중에 잘 보이겠답시고 돈 많은 척까지 했으니 더욱 견디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나는 설마 그 여자가 그렇게 악독한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나쁜 계집애 같으니라고 어디 감히 치아비를 그렇게... 그 뒤로 아버지는 어쩐지 창피하고 겸연쩍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의 욕을 하기 바빴지만 딱 봐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마침 돈 없을 때 어머니 보험료도 타서 또 펑펑 쓰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모양인데 또 그때 가서는 보험료도 다 떨어졌을 테니 아버지는 그때야말로 진정한 빈털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돈 많은 줄 알고 결혼을 결심했던 그 여자는 그게 거짓임을 알게 된 거겠죠. 당연히 구박도 받았을 테고 여자 입장에선 아버지를 봐줄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리기라도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자이긴 해도 제 기억엔 그 여자가 아버지보다 못해도 15살은 더 어렸는데 그만큼 젊기 때문에 저렇게 몸에 흔적도 낼 수 있었겠죠.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요? 저한테 그 여자를 혼이라도 내달라고 하는 건지 저희 어머니 목숨값까지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여자한테 다 쏟아붓고 이제 와서 자식들 덕이라도 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 사정이에요.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한텐 아버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진 그동안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가혹했고 자식인 저희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참은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이상 전 아버지랑 이야기할 이유 없어요. 아, 그래. 나도 네가 날 아버지 대하듯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나는 그저 너한테 300만 원만 빌리고 싶었을 뿐이야. 딱 그거면 충분해. 네가 아무 말 없이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 의대로 돌아가서 서울에는 절대로 오지 않으마.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마.
아버지는 냉정하게 화를 내는 저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가 돈이라도 가져오라고 했겠죠. 300만 원 못 빌려줄 이유는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 보험금을 그렇게 까먹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큰 돈을 다 가져가 놓고 우리한테는 연락 한 번 없이 입 싹 닫을 땐 언제고, 자기 필요할 때만 내려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네가 300만 원을 빌려줘야 내가 살 수가 있다. 어? 제발 셋째야. 그 정도는 줄 수 있잖니. 내가 돈 벌어서 갚을게. 어떻게 안 되겠니?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지를 내쫓았어요. 팔에 멍이 드는 게 아니라 얼굴에도 시퍼렇게 멍이 들 때까지 더 맞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세요? 어머니 보험금은 어디에다가 날려먹었어요? 아버지는 분명 지옥 갈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아버지 부인한테 더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제발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얼른 나가세요. 그렇게 아버지를 쫓아내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내에게도 조금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랑 연을 끊었다고 했으면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지 왜 열어줬냐고 말이죠. 아내 잘못이 아니란 걸 머리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그 오묘한 기분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꼭 내리누르고 형과 누나 그리고 동생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찾아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요. 사실 지금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도 오랜만에 깡소주를 마시고 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개과천선을 하기를 바랐던 모양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왜 우리 집은 그러지 못했는지 때늦은 한탄이 들더군요. 어릴 때는 오히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버지에 대해선 할 말도 없어요. 나쁜 사람이고 동정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돈 욕심 부리고 여자 밝히면서 매정하게 살 거였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여전히 제 인생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있었던 일이 잊혀지면 저도 괜찮아지겠죠?